2021년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강진우 원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일을 하면서 손이나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손이나 손목 부위에 찌릿찌릿하면서도 불편한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증상이 일어날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이죠.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최근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잦아지면서 이 손과 손목에 이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생기는 신경질환 중에 하나인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 손목 사용이 잦거나 통증이 느끼신 적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수근관, 이 수근관이란 어느 부위인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손목의 바닥 쪽에 뼈를 가로질러 붙어있는 인대가 있고 그 안으로 신경과 힘줄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곳을 수근관 또는 손목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네. 평소 수근관은 정중신경을 감싸듯 덮어서 신경을 보호하지만 한쪽으로 지속적인 힘을 가하면 수근관이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수근관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거네요. 네. 수근관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 수근관으로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압박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손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의 힘줄, 손의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신경, 운동에 관여하는 운동신경, 손의 혈액, 공급에 필요한 혈관 등이 팔에서 손목을 통해서 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수근관 증후군은 엄지손가락과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의 엄지 쪽 반의 기능을 담당하는 정중신경이 손목 부위에서 압박을 받아 발생하는 말초 신경 압박 증후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수근관 증후군의 발생 원인은 아무래도 손목의 과도한 사용일 텐데요. 혹시 그 외에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손목을 자주 사용하면 손목의 인대가 두꺼워지는데 이 때문에 손목 터널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손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손목에 생기는 질환들은 기본적으로 이 수근관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경우가 많나요? 손목에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는 손목 주위에 힘을 많이 써서 생기는 힘줄염, 관절막염,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등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 알려주신 것처럼 손목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들과의 어떤 차이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관 증후군 외에 또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임신 후나 중년 이후 여성의 경우에는 간혹 설거지나 집안일을 하다가 쉬는 도중에 손목이나 손이 저린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근관 증후군과 유사한 손저림 증상의 원인으로는 다양합니다. 손목 건초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증상일 수도 있고 말초 동맥 질환, 중풍, 뇌졸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큰 병의 전조 증상으로 손 떨림, 손 저림,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흔히 뇌졸중의 전조 증상 및 목 디스크라고 알고 있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손목 건초염의 경우에는 주부들에게 많이 생기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근관 증후군과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병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건초염은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 큰 부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과사용 증후군의 한 형태입니다.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면 관절 주변에 있는 힘줄과 활액막 사이에 지나친 마찰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반복적인 손상과 자극이 누적되면 건초염이 발생하는데요. 증상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있고 주먹을 쥐기가 힘듭니다. 아픈 부위가 위아래로 옮겨 다니기도 하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일을 할 때 손목 부위가 붓거나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후에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그 전에 건초염과 수근관 증후군의 경우 증상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건초염의 증상은 힘줄 막이염증이니까 손목이나 손가락을 움직일 때 손목 주변에 통증을 호소하게 되지만 수근관 증후군은 움직임과 상관없이 항상 손이 저리고요. 또 건초염은 낮에 주로 활동할 때, 손을 사용할 때 통증을 호소하지만
수근관 증후군은 밤에 쉬면서도 자다가도 손이 저려서 잠을 깨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의 양상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질환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이 밖에 좀 알아둬야 할 손목 관련, 손과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흔하게 발생하는 손 질환으로는 방아쇠 수지나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손을 움직일 때 이상한 느낌이나 통증이 있는데요. 방아쇠 수지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붓고 거대해져 움직일 때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손가락을 구부릴 때 딸깍거리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구부러진 상태에서 펴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손가락 마디가 시리고 찌릿찌릿 아픈 퇴행성 관절염은 손을 많이 사용해 손가락에 퇴행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손가락에도 뼈마디 사이에 연골이 위치하고 있어서 관절염이 생기면 마디가 예전보다 굵어지고 돌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질환 관련해서 통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관 증후군 앓고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근관 증후군 환자 수는 2013년도에 16만 7천 명에서 2017년도 18만 명으로 약 7.4% 증가했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연령별, 성별,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50대가 37.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60대, 40대 순이었습니다. 중장년층이 특히 많은데 네. 그중 50대 여성이 5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같은 연령대 남성은 1만 명 정도로 남성이 5분의 1 정도로 적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계를 살펴보니까 중년의 여성분들에게 주로 많이 또 발생하는 것 같은데 중년의 여성, 주부님들이겠죠.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수근관 증후군은 오랜 기간 가사일을 한 중년 여성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폐경 후 호르몬의 변화, 둘째는 가사노동이나 직업적으로 손을 많이 사용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50대, 60대 중반 주부에게서 발병이 많습니다. 네.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또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장인, 택시 및 버스 운전사, 악기 연주자에게서도 나타나고요. 이제는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를 누구나 오랜 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배드민턴이나 뭐 테니스, 탁구처럼 손이나 팔을 이용해서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수근관 증후군이 생길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손목 동작이 문제를 유발하는 건데요. 즉 손목 힘줄의 과사용이 수근관 증후군의 원인인 겁니다. 힘줄이 붓거나 염증 반응이 일어나 공간을 더 차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신경이 눌려서 손저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외상, 그러니까 뭐 어떤 골절의 후유증으로 수근관 증후군이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네, 생길 수 있습니다. 언급한 운동들은 전신 운동입니다. 하지만 몸의 여러 부위 중 손과 팔의 움직임이 많은 종목이죠. 손목이 꺾이거나 힘이 크게 가해지는 동작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래서 올바른 자세와 좋은 습관으로 운동을 배워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그럼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과 손목 중에 주로 어디에 통증이 생기는지 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려주세요. 주로 가운데 세 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저림감이 생기고 손목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서 잠을 이루기가 힘들어집니다. 밤에 손이 저려서 잠에서 깨기도 하고요. 한번 잠에서 깨면 다시 잠이 들기 힘들 정도로 심한 경우가 있어요. 신경포착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 엄지손가락에 힘이 점점 빠져서 무지근의 위축으로 엄지손가락의 손바닥 쪽이 말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손에서도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주로 증상이 나타난다는 건데 근데 손 외에 손목까지 이렇게 통증이 생기거나 증상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정중신경 주변의 힘줄에도 염증이 동반되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다만 초기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옮길 때 그때만 일시적인 손목 저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통증과 저림이 한꺼번에 올 수 있나요? 동시에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저림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통증으로 이어지고 감각이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젓가락질을 하거나 옷에 단추를 잠그는 일 등도 하지 못하고 낮보다 밤에 수면 중에
손목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장기간 방치할 경우 손가락 뿌리 근육이 약해져서 짚거나 쥐는 등의 손의 기능이 크게 떨어져서 그만큼 치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유되길 기다리기보다는 빠르게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 손목 저림, 또 손떨림 이런 현상이 있으시다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단받아서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수근관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질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경추 부위에서 신경이 눌리는 목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새끼손가락으로 가는 척골신경이 손목에서 눌리는 척골관 증후군, 팔꿈치에서 눌리는 주관절 터널 증후군 등이 대표적으로 감별해야 될 질환입니다. 네, 특히 이제 목 디스크 감별이 필요한 질환이다라고 하셨는데 증상 면에서 많이 좀 비슷한가 봐요. 일단 손이 저리다는 증상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 디스크는 어깨, 팔, 손끝 저림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며 네. 손목을 사용하지 않아도 증상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차이점 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손 저림이나 손목 통증을 유발하는 수근관 증후군. 이 수근관 증후군을 혹시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선생님? 네, 양쪽 손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등을 맞닿게 하고 30초 이내에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손목의 정중앙 부위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을 때 정중신경이 담당하는 부위에 찌릿한 전기가 통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역시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한번 뭐 그렇게 어려운 방법 아니니까 테스트 해보시고 만약에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는 전문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손이 이렇게 저리거나 통증이 있으면 많이 주물러 주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또 괜찮아진 것도 같은데 이렇게 주무르는 방법 실제로 손목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직접 주무르는 것만으로는 사실 두꺼워진 인대가 다시 얇아지거나 그런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주무르는 것만으로는 좋아지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자꾸 주무르게 되면 기존의 정중신경의 눌림을 더 악화시켜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무르는 게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진단법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면 어떤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게 될까요? 먼저 병력과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고요. 특히 신경 타진 검사가 유용합니다. 또한 근전도 검사나 신경전도 검사가 있으나 일부에서는 근전도 검사가 정상이라도 손목 터널 증후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단순 방사선 촬영과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요. 단순 방사선 촬영은 다른 질환과의 감별에 도움을 주고 최근에는 고해상도 초음파 검사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수근관 증후군 치료가 꼭 필요한 이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손목 통증은 뭐 생명에 지장을 주는 그런 질환은 아니다 보니까 가볍게 생각하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오래 방치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질병이 진행되면 손바닥과 손가락의 저림 및 이상 감각, 통증이 매우 심해지고 특히 엄지 근육의 위압과 위축이 나타나서 손의 힘이 약해지고 손목을 잘 못 쓰는 것과 같은 운동 마비 증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속 오랜 방치하면 손의 마비 증상으로 일상생활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빠른 진단, 정확한 치료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치료 방법 알아볼까요, 선생님? 치료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존적인 치료법입니다. 네. 보통 증상이 나타난 지 3개월 미만이면 일하는 양을 줄이면서 증상을 완화시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증상이 3개월 이상이 되었고 직업상 손을 많이 써야 하는 직업인 경우에는 증상이 완화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로는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 스테로이드를 손목 내에 주사하는 방법이 있고 먹는 약이 초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증상이 심하면 효과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어서 손목의 감각이 둔해지고 마비 증세까지 오게 되면 원인 제거를 위한 수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선은 보존적 치료라고 하셨죠. 약물 치료, 주사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약물로 치료하려면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고요. 또 주사의 경우 손목에 바로 놓게 되면 통증이 좀 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어떨까요, 선생님?
약물 치료는 수근관 증후군의 초기 때 해볼 수 있는 치료인데 네.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 충분히 복용을 해야 저림 증세가 재발하지 않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 이후로 증세가 심해지면 약물로는 호전이 안 되고 주사 치료를 해야 합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주사를 놓게 되면 통증도 심하지 않고 치료 효과도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적용했는데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야 할 텐데요. 어떤 수술을 받게 될까요? 보통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을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수술은 좁아져 있는 수근관을 열어주는 수술로 손목에 3cm 정도의 절개창을 통해서 네. 손목 터널의 지붕을 열어주게 되는 거고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소 마취를 통해서도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엄지손가락 근육이 무지 구근에 위축이 있는 경우, 50세 이상, 증상이 심하거나 10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지속적으로 손가락 끝에 감각이 둔하거나 저림감이 있거나 손목 내에 종양이 있거나 혈관기형이 있는 경우,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수근관이 좁아진 경우에는 대개는 보존적 치료에는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많아서 수술 치료가 더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수술까지 가기 전에 사실 조기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아무래도 손은 평상시에 계속 사용하는 부위다 보니까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어떨까요, 선생님? 증상은 수술 후에 하루 이틀만 해도 호전이 됩니다. 상처가 낫는 데는 2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 보통 한 달 후에는 회복이 됩니다. 네. 그러나 간혹 질환을 오래 앓으셨던 분들은 회복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지 좀 알려주세요. 수술 부위의 감염, 염증, 수술 후에 섬유 조직의 비대로 인한 재발 등이 있습니다. 그럼 재발 가능성도 좀 알아볼게요. 수술을 받고 증상이 좋아졌는데 뭐 사용하다 보면 또 재발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거의 없기는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1.7%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주변 힘줄막이 두꺼워지면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섬유 조직의 비대로도 재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오해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손발이 저릴 때는 혈류 개선제를 복용하는 게 좋다. 그죠? 저리다는 건 뭔가 혈류가 잘 흐르지 못한다는 뜻도 될 것 같고 개선제가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 어떨까요, 선생님? 예, 답은 X. X입니다. 네. 손발이 저리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은데요. 수근관 증후군뿐 아니라 목이나 허리 디스크가 있을 경우 손발이 저리며 또 당뇨병이 있어도 손이 저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발이 저릴 때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손이 저리다고 무조건 아무 약이나 드시지 마시고요.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이어가 볼까요? 수근관 증후군은 화이트 칼라의 병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컴퓨터, 마우스, 스마트폰 이런 기기 사용이 또 큰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화이트 칼라 병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답은 X. X입니다. 사무직의 특성상 키보드와 마우스 사용이 손목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고 손목 인대가 두꺼워지며 증상이 생긴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오히려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근관 증후군은 화이트 칼라보다 블루 칼라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PC와 스마트폰에 장시간 노출된 노동자보다 반복적인 육체 노동을 하는 손목이 더 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 등이 손목에 더 무리가 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손목의 과도한 사용이 원인이기 때문에 뭐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오해와 진실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이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모아봤거든요. Q&A 닥터에게 물어봐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컴퓨터 작업을 하는 직업 때문인지 수근관 증후군 증상이 있는데요. 증상이 다 나을 때까지 일을 쉬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증상이 있는데 평상시에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군에 계신 것 같아요. 쉬어줘야 할까요, 일을? 증상이 완전히 나을 동안에는 손목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예 사용을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간단한 생활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는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미 수근관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병원에서 주사나 약물 등의 보존적 치료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이후에 손목 통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청자 두 번째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수근관 증후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을 쉴 수 없어서 우선 파스를 붙이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파스를 붙여서 그런지 몰라도 통증이 좀 줄어든 느낌도 납니다. 이대로 파스를 붙여서 통증이 줄어들면 꼭 치료를 받아야 할까 싶습니다. 수근관 증후군 치료에 파스도 도움이 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무래도 뭐 손 저리고 통증 있으면 집에서 쉽게 파스들 많이 붙이시는데요.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 파스는 국소적인 진통소염제 치료 중 하나로 치료 깊이가 깊지 않아서 치료 효과가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도움을 받는다면 좀 지켜볼 수는 있지만 다른 좋은 치료법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불리죠.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수근관 증후군이 생기기 전에 또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손바닥을 자주 벌려서 손목에 전달되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반복적이고 손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벼운 증상일 경우에는 손바닥을 따뜻한 물에 20분, 30분씩 찜질을 하고 손을 침대 밖으로 늘어뜨린 채 잠을 자거나 손목을 자주 마사지해 줍니다. 손목에 신경이 압박을 받아 나타나는 증상인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바른 자세로 손목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 아직 손저림 증상이 없더라도 손목 터널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반드시 손목이 구부러진 상태로 장시간 있는 자세를 피해야 됩니다. 네.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손가락과 손목의 높이가 같도록 맞춰서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면서 마우스를 사용한다든지 네. 또 손목에 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손목에 푹신한 스펀지나 시중에 파는 손목 쿠션 같은 거를 받쳐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50분 작업 후에는 5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휴식을 취할 때는 팔베개를 하고 눕는 자세 등은 피해야 됩니다. 손가락이 뻐근할 때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5초 동안 서서히 푸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예방하는 이런 예방하는 운동법이나 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법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틈틈이 손가락이나 손목 스트레칭을 실행해주면 수근관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왼손바닥이 정면을 향하게 손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손가락들을 잡고 안쪽으로 10초간 당겨줍니다. 네. 다음은 왼손 등이 정면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손 등을 잡고 안쪽으로 10초간 당겨줍니다. 이러한 식으로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3회씩 반복해줍니다. 또 손쉽게 벽에 양손을 편 상태로 손바닥을 벽에 밀착시켜서 완전히 스트레칭 되도록 밀어줍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어려운 방법들 아니니까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이런 말을 했죠. 손은 나와 있는 뇌다. 그만큼 손이 우리 신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는 뜻일 텐데요. 틈틈이 손목 스트레칭이나 휴식을 통해서 손목 건강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강진우 원장님 고맙습니다.